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에 등장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계속 지루한 싸움을 하고 나면 이제 뭔가 지금까지의 방역 대처과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위드 코로나인데요.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를 억제하는 것에 힘을 쓰기보다는 치명률을 좀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수도 있고 예전처럼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침체된 경제도 다시 좀 살려보자는 건데, 마침 정부도 최근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면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종목, 어떤 주식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나, 좀 야박하긴 합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센터뷰 시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식시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나온 다양한 뉴스들 중에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나라밖 소식들도 재미있게 잘 엮어서 전해드리죠. 9월 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요 증권사들의 리서치 센터장과 인터뷰하는 시간 센터뷰. 오늘은 하반기 주식시장을 주제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한 0.4% 정도 괜찮네요. 좋네요. 네. 네. 코스닥 시장도 좀 오르는 것 같고 간밤에 마감된 뉴욕 시장도 괜찮았고 뭐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 치는 것 같고, 이럴 거면 또 내릴 때는 왜 그렇게 내렸는지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최근 주식시장의 뭐 특징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가 올해 시장을 바라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모멘텀의 감속기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 뭐 괜히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마 이 방송에도 전에 라디오 전화 연결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네. 건데, 이제 예. 모멘텀이라는 거는 또 방향성의 힘인데 분명한 건 올해 정책 모멘텀도 좀 약화될 거고 감속할 거고, 그럼 예. 유동성도 좀 푸는 속도가 줄어들 거고, 두 번째는 이익 모멘텀도 좀 감속하겠죠. 좋아지는 속도가 둔화된다는 얘기죠. 아마도 수출 증가율이 9월서부터 급격히 꺾일 겁니다. 작년에 예. 8월에 일시적으로 코로나 재유행되면서 좀 낮았었지만 수출 금액이 9월서부터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바로 기저로 작용되는 구간이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으면 거의 뭐 미러클이었는데 그렇죠. 반대로 올해 가겠어요. 하반기는 작년 하반기라고 비교하면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가 그래도 나름 또 괜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 쪽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나올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나는 전년 동기 대비 숫자들은 별로 그만큼 좋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다 알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예.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왔고 저희는 제시해왔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상당히 낮게 제시해 왔었거든요. 한 3,420 정도가 맥스값이다. 예. 지금이야 이제 했지만 한 4,000 얘기하는 게 올 초반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선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위에 상방이 많이 열릴까? 그렇다면 올해 내내 시장을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뭐였냐면, 좀 아픈 얘기지만 삼성전자를 줄여서 다른 걸 사면 이기는 시장이었다가 저희들 하우스비였거든요.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지금까지도 그러하죠. 지금도 전자 줄여서 다른 거 사라. 그럼 다른 거에 대안이 뭐냐?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강조하는 것이 전 최근에 특히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뭐 변이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몇 년 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중이니까 그쵸. 그걸 주목하자.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팬데믹이라는 단어보다는 엔데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이제 풍토평화된다. 그렇다면 이거를 뭐 격리보다는 일단 백신을 맞고 나면 일단 치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어떻게 중증 관리 쪽으로 가겠죠. 그걸 뭐 위드 코로나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겠지만 예. 핵심적인 거는 더 이상 뭐 치사율이 높지 않다면 이거를 격리를 통해서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런 거는 여러 군데서 저희가 뭐 예측할 것도 없이 이미 일어난 미래입니다. 많은 곳에서 선언을 했고 쫓아가면 되죠.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이
완 접종 최종 예. 2차까지 받은 사람 비율이 25% 넘어갈 때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뿜었었어요. 우리도 이미 다가 섰고요. 보니까 뭐 여행사 주식도 그쵸. 뭐 꽤 반등했더군요. 네, 저점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숫자가 안 나올 텐데 분명히 3분기에 숫자 나올 때 되면 좀 예. 불안불안하지만 예. 아마 내년에 우리가 여름에 생각해 보면 지금과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네. 전 전 세계에 아마도 소위 백신 접종비랑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예. 넘어갔고 이제 많이 놓으면 여행들도 다니겠죠. 그걸 미리 주가는 미래의 변화를 앞서 반영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뭐 주식이 올라가고 내리고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포트폴리오상 리오프닝 관련주가 돼가고 있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시장이 최근에 좀 돌아선 계기가 됐던 게 여하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굉장히 테이퍼링을 해도 뭐 금리 인상과의 격차 시간과의 간격을 좀 둘 수 있다는 발언도 하고 네. 뭐 얼마나 세게 나오겠어 뭐 이런 저희 안도 랠리의 성격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오히려 그날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썼던 그림 중에 하나가 결국 뭐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조업은 과거의 추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데 TV, 가구, 그럼요. 뭐 가전제품 이런 건 더 많이 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좋아지니까 야 그게 미래인 줄 알고 올해 다 그쪽으로 가신 거죠. 뭐 삼성전자 사고 뭐 사고 다 이랬지만 사실 좋아질 곳이 남은 곳은 서비스 업종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좋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 예,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정책들도 아마 그쪽에 돈을 주던 것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서비스업 고용이 늘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미국의 경제의 70% 넘게 작용하고 있는 소비가 살아나겠죠. 그래야 경제가 선순환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해외 그러면 그게 돼야 우리 수출주들이 좋아질 텐데 우리는 그게 좋아지는 걸 미리 전제로 해서 수출주는 달려온 상황이고 예. 반면에 국내적으로 본다면 매일매일 뭐 뉴스만 키면 코로나 확진자수 몇 명 나오니 이게 참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녁에 모일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암울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할 기업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선택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전처럼 해외 여행 많이 다니게 될 거고 그러면 여행사들의 실적도 뭐 그게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보다 그럼 나빠지겠습니까? 하는 논리에서의 투자라면 근데 이제 그것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여행을 예로 드시는데 여행은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당장은 좀 숫자가 나오는 거였죠. 얼마 전에 실적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그 엔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죠. 뭐 콘서트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엔터 기업 왜 좋았냐면 사실은 직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앉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오픈되면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먼저 굉장히 견고했었고 네. 지금도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쉽게 선택한다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뭐 의류 업종 같은 것도 좀 가까이 올 것 같고 사람들이 좀 더 옷을 사겠죠. 이제 나가야 되니까. 잘 안 나가 버릇했더니 옷을 봤더니 너무 좀 낡았고 그리고 안 나가 버릇하니까 예. 왜 이렇게 옷이 작아졌죠? 그 사이에? 살이 찐 거죠. 아니 옷이 작아졌어요 분명히. 살이 찐 겁니다. 제가 요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양복을 맞췄는데 네. 이 여기 더 찜이 안 되는데 또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의류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또 백화점 주식이나 유통 주식 내에서 약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편합니다. 투자하기는. 백화점 주식들은 사람들이 좀 더 주사 맞고 나면 이제 더 가겠죠. 더 자주 갈 테니 그렇죠. 바로 거기서 뭐 가구를 사던 식품점에 가던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실적 커진다 거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화장품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스크를 쉽게 벗을 것 같지가 않아서 네. 그거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눈화장만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늘어날 것 같고 그게 다음에는 카지노라던가 아마도 그 여행주라던가 이런 것이 될 것 같고 예. 제가 지금 편한 거는 일단 항공주는 또 수출 관련돼서 그 물류도 하기 때문에 요즘 항공주도 괜찮다군요. 굉장히 좋죠. 실적도 나오면서 앞으로 리오프닝 되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해볼 만한 투자의 대상이 되게 무척 다양해진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주식들을 보면 지금 설명 스토리로만 보면 말이 다 되는데 네. 지금도 돈 벌지만 앞으로도 돈을 더 벌면 더 벌지 덜 벌 가능성은 없는 업종인데요.
주가를 보면 언제 그렇게 다들 알았는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라 있는 주식도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쪽들은. 아,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예. 뭐 상당히 낮은 수준에 아직 많이 머물러 있고요. 뭐랑 비교해 봐서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느 보통 수준보다? 상대 지수를 구해서도 보고요. 음. 이렇게 보는데 보면 높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다 두드려 맞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당히 내려와 있고요. 카지노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호텔 관련주들도 그렇고 다 그런 예. 상황이고 미국도 뭐 크루즈부터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최근에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고 이제 매달 나오는 그 지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부 항목 중에서도 저희 전에 한번 여기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배송 시간 관련된 것도 좀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배송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배송 시간이 이게 길어지면 네. 얼마나 수요가 많으면 배송 시간이 길어질까 그렇죠. 경기 좋다는 뜻이죠. 좋다는 뜻이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거의 배송 시간이 병목 형상을 의미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뜻이죠. 배송이. 이게 좀 내려와야지 원활하게 도는데 최근에 상당히 의미 있게 내려왔고 또 재고들은 좀 쌓여 있는 양상. 그리고 제조업 베이스의 것들은.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물류가 개선되면 또 원활하게 돌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도 많이 안 돌았고 서비스업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회복도가 더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건 하나죠. 저희 같은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좋아진 모습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계속 이 얘기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같지만 시장이 이제 올라가다가 그냥 마냥 치고 나가기에는 또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단이 좀 제한적인 것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밸류에이션이 싼 걸 찾아야겠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약간의 내러티브가 되면서 동시에 내년의 기대값은 좋아질 게 확인되는 것들. 리오프닝 관련주.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걸 강조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숫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시즌 나올 때는 좀 주춤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내년에 기대는 되는데. 그렇죠.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은 여전히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6월에 이것 때문에 참 저도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수출 증가율이 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게 들려면.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그런 큰 주식은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들어와서 확 사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그러면 환율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은 뭐 테이퍼링을 언제 하든 다 떠나서 달러가 약해지긴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최근 너무 달러가 달리다 보니 네. 주춤한 거지 여기서 다시 원달러가 1,100원 깨고 내려갈 확률은 매우 낮거든요. 달러가 그래도 약해져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이외 투자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말씀하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똑같이 반복되진 않는데 반복적으로 라임 같은 게 꼭 힙합의 라임 같은 게 있는데 결국은 이머징 우리 같은 미국의 시장이 좋아질 때는 결국은 미국에서 돈을 풀어줄 때였고요. 걷어들일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2013년 15년에 보시면 뭐 프레자일 5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균열이 생겼던 이유인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좀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주목했던 거는 한국의 수입 증가율이었어요. 예. 수입 증가율이 38.1%에서 한 44%로 급격히 반등했는데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많은 분들이 수출 잘 나오니까 무역 수지가 좋은 줄 알고 계시는데 167억 달러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여러 비수기 여러 가지 뭐 계절적 요인이다 이런 얘기하시겠지만 네. 한 6월에 하여튼 440억이 넘었었는데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근데 이제 사실 이것들 가만 내용을 봤더니 원자재 비용도 있지만 사실 수출 증가율은 감소할 거고 수입 증가율은 계속 늘어나면 이게 무역 수지가 감소하겠죠. 그럼 원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야 강해질 수 있는데 많은 일부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니 이제 다시 원화가 강해지면서 수주가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강하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저희가 재차 저희들의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이 오르려면 외국인이 사야 하고 외국인은 살 때는 삼성전자가 좋으냐 나쁘냐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의 원화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것 같을 때 산다는 거군요. 그거 플러스 예. 삼성전자 좋아지는 게 강해야죠. 좋아지는 좋지 속도. 않습니까? 그 회사. 이런 문제가 있죠. 아마 저희가 전자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전자 수익의 결정적인 변수는 반도체고 예. 메모리입니다. 예. 이번에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린 것도 사실은 파운더리 쪽이었죠. 근데 메모리 쪽에서 가장 문제는 아까 사실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올해 상반기 너무 좋으니까 생산을 막 늘리다 보니 네.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고 메모리 가격이 예. 내년 1분기엔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1년 전 가격에 비해서 아니 메모리 가격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4분기 가면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아니요. 그냥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전달 대비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50불이면 그냥 45불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반도체 사이클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YOY 베이스가 아니라 왜 가격이 떨어진다고 전망합니까? 그건 많이 찍어내니까요. 출하가 너무 늘어나니까. 생산이 많아서. 예.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오버 서플라이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런 반도체 조사 기관 중에서 주로 딜러들 거를 조합하고 곳에서 얘기한 거지만 예. 이게 생각보다 매우 빨라진 거죠. 물론 예. 이 주기가 짧아져서 뭐 DDR5도 나오고 하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 괜찮을 거야. 이 얘기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내년 한 2분기까지의 사이클은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가 떨어지면서 재고가 쌓이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 동안에 주가 막 치고 나가기는 최소 쉽지 않겠죠. 근데 사실 그것이 9월 말 10월 초가 중요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네. 9월 말이 되면 추석 지나고 나면 FOMC가 열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이번 랠리가 출발이 됐던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나올 겁니다. 스케줄은 뭐냐면 그냥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좋게 얘기해 왔지만 그때 정도 되면 스케줄이 나올 것이고 예. 또 10월 초가 되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죠. 그때쯤이면 아마 내년 1분기 아니라 2분기 정도의 전망도 좀 시장의 회자가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말 반도체 사이클의 진폭이 짧아져서 굉장히 짧게 끝날 거야. 그게 힘을 얻는다면 하강세가 가격의 하강이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를 그냥 돌아서겠죠. 근데 지금 저처럼 약간 저희 하우스처럼 약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곳 의견도 일리가 있고 또 내년 하반기를 바라보면 돌아설 가능성 저희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좀 그걸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공백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추석 전후에서 그렇게 시장이 막 추석 전에 막 강하게 올라가는 장은 저는 여전히 오늘 반등을 하고 있지만 낙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삼성전자 중심으로 큰 회사 주식이 올라야 되는 것인데 지수가 오르려면 그렇죠. 그거는 뭐 내년 초까지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시장에서 오늘 놀라운 거는 전자는 여전히 7만 원대 있지만은 7만 원대 중반에 있지만 네. 지수는 또 금방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무엇으로 대체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가지고 포트폴리오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 모든 걸 다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내에는 현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걸 적절히 비율로 가져가셔야 우리가 어떤 주가가 한번 출렁일 때 좀 늘릴 수도 있고 예. 조절이 가능한데 뭐 그냥 편안하게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저번에 워낙 주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그저께가 약을 타러 갔다가 갑자기 약사님이 저보러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만큼 저처럼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많이 안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아시는 정도면 주식 투자 인구가 저번에 늘어난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슬쩍 먹을국에서 때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급을 갑자기 늘려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 하반기는 좋아진다는 건 그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공급을 다시 줄인다는 뜻일까요?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찍었어요. 공급을 최근에 늘렸어요. 네, 너무 그냥 왜 저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그것도 비트그로스라고 그러는데 비트당 생산량을 봐야 되니까 그 해외 시장 전망 기관들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출하가 높았습니다. 많이 찍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네. 조금 싸게 팔았지만 더 많이 팔았으면 네. 결국 이익의 총액이 중요한 거지. 네. 왜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일희일비합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반도체가 그렇게 말하면 항상 일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게 레벨이 있지 않냐? 수출도 금액이 레벨이 있지 않냐? 근데 주식이라는 건 어떤 증가 속도에 대한 반응이 일단 첫 번째고요. 어떤 레벨에 대한 반응하는 거는 상당히 올라가서 유지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 두 자릿수 하락이라면 가격에서 가격에서 이 단가에서 그러면 상당히 주가는 그거를 반영해 오고 또 미리 많아서 없어 올릴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년 1분기에 반도체 메모리의 두 자릿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지르지는 않을 상황인 거죠. 이게 참 기업은 주주가 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시크릿할 요소가 강해요. 아, 그래서 이익은 유지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 이익 얼마 유지 못할 거라고 맞습니다. 보고 주식을 미리 판다. 저희들이 이게 기관의 음모 이런 게 아니라 알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시크릿할적 요소가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작동되어 왔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일일이 찾아서 읽어보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번역하려면 힘도 좀 들고 그러시죠? 그럴 때 아니 내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좀 읽고 정리를 좀 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우리를 대신해서 부지런히 외신 중에 중요한 뉴스들 찾아서 해석하고 또 정리해주는 고마운 분을 모셨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소식은 최근에 문 닫은 미국 백화점이 많다는 거네요. 네, 백화점에 사람들이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그렇죠. 그 미국에서요, 지난 5년 동안 전체 백화점의 40%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요? 네, 2008년부터 하면은 거의 한 1,000개 백화점이 문을 닫은 셈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인데. 온라인 쇼핑 늘어나서 망하는 백화점도 있고. 그렇죠. 코로나가 또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네, 근데 미국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오래된 곳 있지만 네. 사업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백화점조차도 문을 닫는 상황이 온 겁니다. 사업 구조가 뭐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근에 백화점 문 크게 닫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제품을 매입하는 방식이 다른데 미국은 보통 직매입을 합니다. 네. 뭐냐면 백화점이 그 납품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인데 네. 이게 미국 전체 백화점의 80에서 90%가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물건이 안 팔리면 그러니까 재고를 떠안는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손해를 보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게 납품업체 외상으로 먼저 사온 다음에 재고가 남으면 그걸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 반품하는 특약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한 70% 정도?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안 팔리면 다시 반품하고 하는 거고 네. 그 대신 마진은 좀 적고 네. 미국 백화점들은 다 사서 본인들이 파니까 반의 반값이라도 팔아야 될 거면 싸게 팔 수 있고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백화점이 망했으면 백화점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백화점으로 썼다가 이 공실이 된 건물들이요. 보통 그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예. 있는 건축물이거나 아니면 주변 교통이 좀 발달돼 있거나 예. 아니면 지리적으로 좀 도심의 그 노른자 땅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변두리였더라도 그 백화점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겠죠. 그렇죠. 거꾸로.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있을 텐데. 백화점 건물 자체 면적도 좀 큼직큼직하고 예. 좀 열린 구조잖아요. 폐쇄된 구조가 네.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백화점이었던 건물들이요. 학교나 방송국 용도로 좀 적합합니다. 아. 네, 텍사스에서 예. 그 오래된 쇼핑몰이 있었는데 이걸 개조하는데 10년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그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대학 캠퍼스로 바꿨어요. 백화점을. 네. 그리고 50년이 된 그 JC 펜이라는 지금은 이제 파산이 됐지만 예. 중저가 백화점 역시 학교로 재개장을 했고요. 아. 그 텍사스 오스틴에 PBS 방송국이 있는데 여기가 백화점을 개조해서 만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방송국으로 바꾸기도 하고. 네, 도서관으로도 바뀌는데 그 뉴욕 맨하탄 5번가에 생긴 그 스타브로스 니아코스 재단 도서관이 있는데 이 미국 최초의 백화점 체인이 있거든요. 예. 아놀드 컨스테이블이라는
거의 지점 중에 하나를 바꾼 곳입니다. 이 건물이 1914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예. 이 건물 배치나 그 시야 자체가 넓게 트여 있어서 도서관에 딱인 구조였던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사무실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존닷컴이 그 맨하탄 5번가 블록 아래쪽에 있는 그 로드앤테일러라는 중소 백화점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거든요. 거기를 인수해서 여기 역시 1914년에 문을 열고 그런 건물인데 한 2,000명의 직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무 공간으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러면 그거 그냥 밀고 다시 현대식 건물로 지으면 좋은데 네. 뭐 용도도 맞출 수도 있을 거고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건축비 좀 아껴보자 하는 게 제일 큰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예. 우리나라의 그 건축 문화나 그런 걸로 생각하면 조금 안 되고요. 예. 서양 건축물들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년이 넘은 건물들도 참 많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유지를 해오는 건데 백화점으로 쓰였던 건물 중에 일부는 뭐 물론 철거될 예정이기도 하지만 뭐 오래됐다고 허물기보다는 개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얻는 비용 절감 그리고 환경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높고 그 층고가 또 높아가지고 그 말씀드린 학교나 도서관, 사무공간 이런 게 아주 적합하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석이 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영국 뉴캐슬 대학 건축개발연구소가 말한 건데요. 1980년대나 1990년대 그 대형 도시에서 떠오른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이전에 그 산업 용도로 쓰던 지역 인프라나 건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그러니까 공장을 이거 어떻게 쓰지? 공장 뭐 그런 이런, 고민이었고 네. 우리나라도 그러다가 뭐 카페로도 쓰고 그러죠. 그죠. 예. 저기 강원도에 그 카페 그렇기도 하고. 네, 그거 예. 있죠. 2020년대의 고민은 그 포스트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 산업 이후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바뀌었다. 상가, 몰, 백화점 이것도 이제 점점 쓸모 없을 텐데 온라인 쇼핑으로 바뀌면 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겠네요. 백화점과 관련된 소식이긴 한데 그 백화점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 아마존이 네, 오히려 백화점을 점포를 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낸다고 했습니다.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 두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백화점을 열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 기존 백화점 평상시에 일반적인 백화점 규모보다는 조금 작은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열 거거든요. 이 백화점에는 의류와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판매할 예정인데 예. 기존 전략 자체가요. 백화점과 약간 다른 경향이 있기는 해요. 옴니 채널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다른 데도 적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입어보거나 사용을 해보거나 그러니까 픽업을 할 수 있는 그 양방향 이 되는 다채널 융합 서비스를 말합니다. 실제 물건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래서 현지 업계에서는 좀 다른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아마존이 아마 매장에서 쇼핑하는 걸 선호하는 고객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쇼핑할 신용카드가 없는 고객이나 예. 아니면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예. 아마존이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고객들로부터라도 더 많은 몫을 얻게 되는 수단으로 사용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손님들을 좀 모아보자. 네. 알뜰해졌어요 아마존이. 그만큼 이제 성장이 만만치는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이제 신경 쓰면서 파고드는 거 보면. 네. 다음 소식 좀 이것도 재밌네요. 네. 위스키 회사들이 네. 위스키 회사도 탄소 중립을 해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위스키 만들 때 탄소가 많이 나와요? 네, 위스키 만들 때 탄소가 나오더라고요. 이 위스키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딘지 아세요? 스코틀랜드? 맞아요. 그쪽이죠. 정답. 예. 예, 이곳의 스코틀랜드에는요, 134개의 위스키 증류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스코틀랜드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아일라라는 작은 섬이 나오는데 여기가 위스키 성지예요. 예.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 위스키 성지 여행이란 책에서 여기를 다녀왔었는데 네. 이 섬에만 9개의 위스키 증류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섬에 있는 9개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유만 매년 1,500만 리터라는 거죠. 왜 쓰죠 석유를? 석유를 타요 위스키에? 이게 예. 석유 그 보리 메가를 만들 때
그 위스키의 주 원료가 보리잖아요. 예. 이거를 만들 때 그 볶고 이렇게 증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석유가 많이 끓이는구나. 들어가요. 끓여서 증발시켜서 날려보내야 되니까.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그 싹을 틔운 보리를 몰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 싱글 몰트 위스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 약간 그 식혜 만들 때 엿기름 같은 거예요. 네. 이거를 건조하고 발효할 때 열이 필요한데 네. 이때 석유 그 중에서도 중유를 써서 불을 뗍니다. 근데 이 음. 연료를 또 배에 실어서 섬까지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배에서 발출되는 탄소. 그렇죠. 그 기사 사진을 보면은 큰 배럴 통을 막 장정 네네. 4명이 막 굴리고 있어요. 모래사장에서.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는 뭐 이렇게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그 아일라라는 섬은 또 특별하게 그 섬 토지에 덮여 있는 그 덜 건조된 석탄이라고 하는데 토탄을 태워서 여기 위스키에 향을 입히면서 메가를 건조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역시 탄소가 배출이 되죠. 이게 전통 방식이긴 한데 이러면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1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됐습니다. 이 위스키 생산하는 곳이. 네. 그 위스키라는 게 결국은 보리에다가 네. 에너지와 물을 가해서 만드는 거네요. 네, 결국은. 그렇죠. 보리로 그리고 만든 수죠. 보리에 물 붓고 에너지를 여러 개 가하면 되는 건데 그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한다. 네. 그런데 이 위스키 회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게 우리도 환경에 기여해 보겠다는 그런 갸륵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네. 여기 탄소 배출 막지 않으면 이 회사 망하겠다는 어떤 위기감? 그런 것 때문이라면서요? 그런 게 있죠. 좀 몇 가지 회사 예를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 위스키 회사 중에 이 섬에 있는 그 브룩라디라는 곳이 있는데 2025년까지 증류 과정을 순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없앤다.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물을 전기분해하는 같은 그린 수소 같은 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에너지로 보리차를 끓여보겠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섬의 환경을 이용해서 뭐 풍력이나 조력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는데 예. 뭐 그리고 또 우리 귀에 조금 익숙한 그 사슴 그림 그려져 있는 위스키 있잖아요. 네네. 글렌피딕이라는 건데 이 회사는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볶고 뭐 건조하고 하다 보면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폐기물도 나오는데 이거를 모아서 초저탄소 연료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가스 연료로 바꾼대요. 이거를 그럼 보리 찌꺼기를 네. 그걸 태워서 또 끓이겠다. 그걸. 그 찌꺼기를 그 가스 연료로 만든 다음에 이 위스키를 배송하는 트럭 있죠. 그 트럭의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주유소에서 넣지. 그래서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화석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미세먼지 온실가스도 99%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 위스키 만들다 남은 그 껍질꺼기. 네. 그 우리 말로는 술지갱이. 그거 보통 이제 뭐 가축 사료로 쓰거나 네. 버리거나 그랬을 텐데 네. 그걸로 연료를 만들어서 위스키 운송하는 트럭에다 넣은다고 하니 네. 뭐 그러면 탄소는 많이 줄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자체에서도 위스키 많이 만드니까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도 굉장히 큰 목표를 공언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이 고민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위스키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술을 마시지 말라.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렇게 착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생업 문제죠. 사실 환경에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예. 그 위스키는 영국의 대표 수출 품목이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액만 약 8조 원에 이릅니다. 예. 위스키가요. 그 세금이 매우 높게 부과되는 제품인데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죠. 그렇죠. 예. 주세라고 하죠. 예. 그 세금이 이제 국가별로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뭐 출고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만약에 못해서 탄소세나 환경세 같은 부담금을 이제 나라에서 부과를 받으면 출고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더 높아지니까 세후 소비자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타 회사 제품하고 경쟁을 했을 때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탄소세를 조금 덜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만 있다면 주세도 적게 부과가 되니까 원가 경쟁력이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탄소세를 뭐 10,000원 얻어 맞으면 네. 뭐 3만 원에 내놓을 거 뭐 그냥 4만 원에 내놓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10,000원 차이가 아니라 3만 원이면 주세가 예를 들면 10만 원이 붙으면 4만 원이면 주세는 한 13만 원 이렇게 붙어서 더 가격 차이가 커진다 그런 뜻인가 봐요. 네. 예. 술에 또 그런. 다음 소식은 이게 외국 관광과 관련된 건데 해외로 요즘도 여행 떠나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뭐 저 출장도 있지만 그래도 신혼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식 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 여행도 뭐 내부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예. 해외로도 지금 여행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로 여행 떠날 때 의외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코로나 검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예,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 미국 신혼 부부가 잠비아나 짐바브웨 등 그 남아프리카에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예. 근데 그 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마다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서 네. 그 음성 판정 결과지를 입국 72시간 전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그 검사 비용이 1인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에 달합니다. 근데 뭐 2주간 한 4개 국가 정도 다닌다고 하면 다 합쳐서 한 200만 원이 넘는 검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경 넘을 때마다 한 번씩 검사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검사소가 여기저기 있어서 네. 편리하게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검사소가 거의 없는 뭐 짐바브웨 같은 곳은 검사를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더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비행기 값을 포함해서 검사 경비만 뭐 6,000달러, 우리 돈으로 7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네, 뭐 탄자니아 같은 데는 뭐 검사 주요 관광지에서 검사하는 데가 800km 떨어져 있기도 아니, 그럼 하고요. 검사하는 분들이 관광지 좀 와주셔야지 하기야 뭐. 800km면 네. 서울 부산 왕복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렇죠. 더 해야 돼. 차로 운전하면 뭐 한 7시간 8시간 그 그렇죠. 정도 달려야 되는 거리인데 주사 맞고 오면 하루가 다 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박을 적어도 3일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검사 결과 나오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숙박비가 뭐 하룻밤에 한 300만 원 이러면은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거기는 또 비싼 여행지니까. 네, 다행히도 뭐 자가 진단 키트를 챙겨가면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뭐 미국 여행객의 경우에는 FDA 허가를 내준 특정 테스트기 이용해야 되고 뭐 미국의 경우에는 담당자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해야 돼요. 제대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네. 검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곳이면 또 못 쓰겠죠. 그래도 신혼은 아름다우니까요. 네. 예. 오늘도 알아두면 좋을 해외 소식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도 주말 잘 쉬고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